가까스로 잡힐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으로 등극한 최대 요인은 단연 국제 유가입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14달러 오른 86.69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과연 이런 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상품 생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여행, 항공 등 원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군까지 충격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결정 배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즈호 증권의 에너지 선물 담당 책임자는 시장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경기 부양책과 이로 인한 수요 반등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지금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 분위기를 꽤나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멘트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약세 감정을 느낄 때 강세 감정을 가져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는데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200주 지수이동 평균을 지지하는 돌파 이후에 완벽한 리테스트가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0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리테스트가 성공한 뒤에 의미 있는 강세 랠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어질어질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등 몇 가지 대기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은행 커스토디아의 CEO 케이틀린 롱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반감기가 오고 이후에 480일 뒤인 2025년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7,843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판테라 캐피탈의 가격 모델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 특히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형 채굴기들은 작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빨라야 연말 아니면 내년 3월 정도,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나름 큰 승점을 얻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GBTC를 ETF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자라는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SEC와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SEC라는 조직이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정치적인 대화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최근 하도 많이 느껴서 그런지 별다른 기대감이 막 솟구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흐름이 다소 어리바리하고 도미넌스가 살짝 빠졌을 때 이 알트 랠리를 기대해 볼 법한 그런 타이밍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반데포페가 알트코인들이 강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도미넌스 약세 데이터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기대가 된다. 알트코인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한 달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소식이 알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솔라나가 꽤나 근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가 가맹점 은행 사이의 결제 프로세서에 솔라나 기반의 USDC를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레거시 기업들도 저렴한 수수료 또 실시간 결제 앞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외면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일대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은행은 비자 계좌로 돈을 보내고 비자는 이걸 인출해서 가맹점에 전달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복잡한 절차가 너무 많은 건데 비자는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흐름을 법정화폐가 아닌 USDC를 통해서 더 빠르게 결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자가 솔라나를 선택한 것은 네트워크 속도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솔라나 홀더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채택과 관련된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부분입니다. 비자가 솔라나를 채택했다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볼란테 국장이 쓴 글 한 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볼란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페드나우가 선보이고 있는 송금 혁신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연준의 기술 파트너 기업이고 동시에 리플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란테는 리플의 기술력으로 혁신을 일구고 있고 미국 연준은 볼란테를 통해서 혁신을 선보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다 리플이다 이런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고 비자가 이더리움, 솔라나 등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솔라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리플의 경우에는 비자나 스위프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볼란테 글로벌 산업 규제 담당 국장이 쓴 글인데 리플과 비자의 B2B, 스위프트의 GPI, 크립토, 그리고 CBDC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간단히 글을 요약하자라면 이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구현하는 기술들이고 결국엔 크립토를 활용해서 CBDC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CBDC 시대와 크립토의 연결성은 간단합니다. 각국의 CBDC를 연결할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XRP 이 정도면 얘기 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XRP가 100달러니 10,000달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가 발간한 리포트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이 회사는 피델리티의 핀테크 결제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쓴 리포트에도 볼란테 국장이 쓴 것과 거의 똑같은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위프트, GPI, 비자, B2B, 리플렛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ISO 20022 결국 이 수많은 기술 혁신들이 이 세상의 결제 프로토콜을 함께 바꿔나가면서 ISO 20022라는 체제 안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ISO 2022의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 멤버 정식 멤버는 리플 뿐입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도 걱정이고 인플레이션도 걱정이고 추가 긴축도 걱정인데 어쩌면 정말이지 진짜 걱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이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조금 더 공포감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 분석 결과라며 제시한 숫자인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대출까지 포함하면 미국 은행권 전체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액이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조 원 수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이 2조 2천억 달러, 3천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2015년 이후 7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 3조 3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완전 다른데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여신, 각종 채권 등을 다 포함시키면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가 은행권 전체 예금의 20% 규모라는 것도 무서운 부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역대급인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줄일 경우 빌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게 다시 대출 부실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지금 1단계 상황, 다시 말해서 공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공실로 인해서 렌트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대출 연장을 하는 것보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은행에 그냥 넘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출 연장보다 채무 불이행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증권이 9천억 달러, 1200조 원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저금리 때 일으킨 대출이어서 지금이랑은 이자 부담이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해 내내 걱정해왔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닌 실제 위기로 터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큰 거 한 방 터진다라면 중소형 은행들 또다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완전 짜증 제대로 나는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감싸 안고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는 단연 ETF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네크의 전략 책임자 가버 거백스는 나름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과거 금보다 더 빠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조 달러 가치가 창출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2004년 이후 금의 사례를 더 빠르게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8년에 걸쳐서 400달러에서 1800달러로 4배 넘게 올랐고, 시총은 2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증가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은 5천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금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기관의 비트코인 상품을 통한 일부 수요,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자금 유입, 장기 보유자가 많은 비트코인, 그리고 적은 유통량, 반감기 이런 것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만약 승인된다라면 빨라야 연말 아니면 내년 3월 정도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관심 포인트는 단연 이더리움 선물 ETF입니다. 빠르면 9월 안에도 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거절될 이유는 없다. 이런 정서가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크인베스트와 투애니언쇼얼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건데, 이건 역시 앞으로 줄줄이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선물 ETF가 조만간 승인된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점까지 예측한다라는 것은 좀 빨라 보이긴 하는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최종 확정일이 내년 5월 2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런 게 만약 진짜 현실화된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기대됩니다. 중국발 악재로 애플이 타격을 받으면서 증시는 하방 압력을 견뎌내야 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활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추가됐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데이터를 보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은 21만 6천 건 감소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난리여도 미국 경기가 여전히 활황이라는 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 상황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조금은 더 강하다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최대 화두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결정입니다. 일단 9월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동결 가능성이 92%, 9월 동결에 이어서 11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은 55.5%, 9월 동결 이후에 11월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41%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9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중단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킵이 스탑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모처럼 26,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JP모건 이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대로 28,000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쇼쟁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23,000달러를 한번 다녀오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해주면서 49.5%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깜짝 반등하게 만든 나름의 호재성 재료 역할을 해준 배경으로는 JP모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JP모건이 밝힌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국경 간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 기반 토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 개발은 완료했고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없이는 토큰 발행 등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모건이 개발 중인 토큰은 고객의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 것으로 송금이나 결제 등에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JP모건도 이제 블록체인 영역으로 곧장 직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JP모건은 블록체인 송금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JP모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경 간 송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워낙 큰 돈이 글로벌하게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실시간 공짜 수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블록체인 송금망을 만들어버린 것이고 리플의 XRP처럼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JPM 코인입니다.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과 관련해서 JP모건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기술력은 리플 레저와 비롯해서 거대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2021년 7월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변화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송금 혁신 사례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반갑게도 리플이고 또 하나가 바로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이미 2017년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을 런칭했고 이게 2020년 10월에 링크로 리브랜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 조사국은 리플과 링크 같은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은 현행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혁신 계획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오다가 이번에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금 기반 토큰까지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건 본격적인 블록체인 시대,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까지 염두에 두고 미래 먹거리 전략을 착착 구축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튼 돈귀신들이 무섭긴 정말 무섭습니다. JP모건이 리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블록체인, 송금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JP모건과 리플을 동등한 경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최고 은행이고 리플은 아직 상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플이 가진 기술력이 워낙 혁신적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종종 리플과 JP모건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상호 운용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 구도는 누구 하나 죽여야 정리가 되는 싸움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운용성을 높여가면서 나름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